숟가락 2개. 서미애.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오상철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을 하는 것처럼 익숙하게 손을 놀리며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이놈 얼굴을 다시 봤을 때 무슨 일이든 생길 줄 알았어. 막연하게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던 불길한 예감은 결국 틀리지 않았다. 톱날에 잘려나가는 미끈거리는 살과 손바닥에 달라붙는 끈적이는 피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석태의 몸을 만지기 전까지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만큼 힘들지 않았다. 어느새 머리와 몸통,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석태의 몸은 이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감방에 있을 때부터 거슬리는 놈이었다. 30년 넘게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상철은 2년 전 출소하면서 생전 처음 제 손으로 두부를 사 먹었다.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기에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은 모두 끊어버렸다. 하지만 세상이 좁은 것인지 아니면 범죄의 세계에 너무 오래 발을 담그고 있던 것인지 우연히 감방 동기를 만나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그가 먼저 발견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해서 넘어갔다. 그러나 하필이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놈 석태와 만나게 된 것이다. 3개월 전 공사 중인 아파트에 보일러 시동을 걸어놓고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었다. 보일러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만 끝나면 그가 할 일은 모두 끝난다. 그는 남은 공사비 잔금을 받으면 무얼 할지 생각하며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와 함께 놈이 들어왔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던 상철은 놈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상철은 심장 한편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전히 건들거리는 몸짓이며 아무 곳에나 침을 뱉는 버릇은 여전했다. 그쪽에서 몰라보기를 바랐지만 놈은 상철을 보자 잃어버린 삼촌이라도 찾은 것처럼 반색하며 다가왔다. 상철은 할 수만 있다면 연기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싶었다. 먹이를 찾은 듯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석태의 표정은 이미 그를 단단히 옥매고 있었다. 사냥감 포착, 놈의 눈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때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모르는 척 외면하고 그대로 식당을 나갔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놈은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하긴 알았다면 놈이 먼저 피했겠지. 기름기 흐르는 살덩어리에 그 물컹거리는 느낌이 끔찍하기도 하련만 좁은 욕실 가득 흘러내리는 피비린내가 역겹기도 하련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의 감각은 굳게 문을 닫고 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했다.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때 이 끔찍한 일을 해치우자. 이건 네 놈이 자초한 일이야. 억울하게 죽었다고 날 원망하지 마라. 사실 억울한 건 그였다. 이미 죽어버린 놈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지만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이 남은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문득 손을 멈추고 가늘게 흘러내리고 있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한다. 이 순간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오로지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깊은 고요를 느낀다. 머리가, 생각이, 감각이 사라진 세상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심지어 그 자신도 없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면서 그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외로움에 뼈가 시리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입김이 마치 타인의 것인 양 느껴진다. 그 소리마저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어디론가 빨려 들어간 것처럼 그의 귀에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지금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이제 환갑의 나이가 가까워 오는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다시 감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 30년을 넘게 보낸 곳이다.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실은 2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아니, 지금 이곳을 떠나기 싫다. 지금의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잔인함을 최대한 끌어올려 놈의 몸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준비해둔 비닐봉투에 석태의 몸을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한다. 윤희에게 미리 경고했어야 했다. 세상에는 뱀 같은 인간도 있다고. 무엇이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 기회가 오면 서슴없이 집어삼키는 인간. 석태를 조심하게 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바닥에 쓰러진 석태가 죽었다는 것을 안 순간 그는 잠시 이것이 꿈이 아닐까 싶었다. 몇 번이고 놈을 죽여버리고 싶던 터라 그런 마음이 이렇게 꿈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지만 꿈이 아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는 멍하니 죽은 석태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2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윤희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팔을 풀고 고개를 들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석태와 고사목처럼 꿈쩍 않고 서 있는 그를 번갈아 쳐다보던 윤희는 뭐라 할 말도 잊은 듯 그저 입만 벌리고 있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윤희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고스란히 그에게도 전해져 왔다. 떨고 있는 윤희의 얼굴을 보자 상철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죽은 이놈을 어떻게 치워야 하느냐, 그게 문제다. 그는 잠시 눈을 질끈 감고 생각하다 얼른 윤희를 일으켜 세웠다. 우선 그녀를 보내야 한다. 이 끔찍한 방 안에 계속 있게 할 수는 없다. 그의 손에 들어온 윤희의 어깨는 안쓰러울 만큼 후들거리고 있었다. 윤희야, 내 말 잘 들어. 죽었어요? 윤희는 상철이 부정해 주길 바라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식당으로 가. 오늘은 거기서 자. 다른 사람 만나도 아무 말 말고. 하지만 어쩌시려고요. 걱정 말고 가. 윤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가 하라는 대로 집을 나섰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그를 돌아보는 그녀의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대로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듯 망설이고 있는 것이겠지. 어서 가라니까.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윤희는 집을 나섰다. 윤희를 내보내고 석태의 몸을 욕실로 끌고 들어가 일을 마치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다. 녀석은 여남은 게 비닐봉투에 모두 담겼다. 그는 비닐봉투를 현관으로 옮겼다. 할 수만 있다면 석태의 흔적을 모두 지워내야 한다. 그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잘라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또한 그는 알고 있다. 그는 문득 정과 13범의 자신이 단 한 번도 넘보지 않았던 죄목을 달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절도 전문이던 그가 처음으로 살인자가 된 것이다. 젠장, 이젠 죽였다 하면 토막이군. 북한 강변에서 토막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황 팀장의 첫마디였다. 한강변에 모아둔 쓰레기를 수거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쓰레기 속에서 남자의 발이 든 비닐봉투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밤새 잠복 근무를 하고 돌아와 숙직실에서 한두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려던 강영사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안을 둘러보던 황 팀장과 눈이 마주쳤다. 다들 어디 간 거야? 황 팀장은 짐짓 태연하게 주위를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강영사는 터져나오는 하품을 애써 참으며 잠바를 챙겨 들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강력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사무실은 오전부터 텅텅 비어있기 일쑤다. 운전은 팀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걱정 말라고. 가는 동안만이라도 눈 좀 붙여. 차마 같이 나가자는 말을 못하던 황 팀장은 금세 얼굴이 밝아지며 강영사의 어깨를 툭 쳤다. 강력 3팀에서 제일 마음이 약한 게 강영사다. 제일이 아니라도 일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나선다. 남의 사정 다 봐주다 보니 근 보름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 황 팀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에 올라타는 순간 강영사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 잠깐 눈꺼풀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사건 현장이었다. 차문을 열고 도로 갓길로 나오니 차가운 강바람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강영사는 강변 한쪽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쳐다보며 황 팀장 옆으로 다가갔다. 이걸 다 뒤져야겠죠? 뭐? 토막이라면서요. 그럼 이 쓰레기 더미에도 또 다른 토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 팀장은 갓길 아래 쓰레기 더미와의 거리를 가늠해 보는 듯 가늘게 눈을 뜨고 강변 쪽을 바라보았다.
자동차에 탄 채 그대로 던져버리기에는 먼 거리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 더미에 버리기 위해 차를 세웠다는 얘기가 된다. 이왕 차를 세웠다면 여러 개의 봉투를 버렸을 게 틀림없다. 그렇군. 지원 요청해야겠지?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보니 인근 지구대에서 나온 제복 경찰이 황 팀장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그 곁에는 용역업체 직원이 담배를 피워대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엉뚱한 일에 휘말려 귀찮다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다.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귀찮은 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된다. 강 형사는 문득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토막 시체에 대한 관심보다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래 그를 괴롭히다 해결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쓴 웃음이 나왔다. 누구든 죽는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이에게 얼른 치워져야 할 짐일 뿐이다. 강 형사는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 비닐봉투를 들춰 보았다. 칼날처럼 예리한 연장에 의해 잘려진 남자의 발은 얼기까지 해서 회색과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다. 별다른 특징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강 형사는 시선을 들어 주위의 쓰레기 더미를 쳐다보았다. 생활 쓰레기도 보이고 건축 현장에서 나왔을 법한 쓰레기도 눈에 띈다. 지정한 쓰레기 매립지가 아닌데도 사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은 쓰레기장이 되었다. 누군가 한번 쓰레기를 버리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쓰레기들이 모인다. 이것도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는 아름다운 한강변이었을 것이다. 어이, 좀만 기다려. 곧 지원군이 올 거야. 칼날 같은 매서운 강바람에 잔뜩 몸을 웅크린 황 팀장이 시체는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자동차가 세워진 곳으로 걸어간다. 차 안에서 기다릴 모양이다. 강 형사는 주머니를 뒤져 은단을 찾았다. 몇 알을 입에 넣고 굴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번호를 보니 집이다. 당신 언제쯤 집으로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벌써 보름도 넘었어요. 연말이잖아. 오늘 또 사건이 터졌어.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강 형사는 아내가 먼저 끊어주길 기다렸지만 아내는 아직도 할 말이 남은 듯 여전히 전화를 끊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장이야. 그만 가봐야. 이혼해요, 우리. 서류는 준비했어요. 당신이 오든 안 오든 난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요. 오래 참았던 만큼 아내는 할 말을 마치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갑자기 강펀치를 맞았다. 강 형사는 잠시 어찌를 하다 겨우 정신이 들었다. 그래,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면 말문을 닫는 아내의 굳어진 얼굴을 보면서 이런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보름 넘게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런 아내와 부딪히는 게 두려웠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강 형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은단을 꺼내
다시 몇 알을 입안에 털어 넣으려다 은단통을 아예 던져버렸다. 담배 냄새를 싫어하던 건 아내였다. 강영사는 도로 갓길에 세워둔 자동차로 올라왔다. 운전석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황 팀장을 보다가 차창을 두드렸다. 담배를 달라고 하는 강영사를 물끄러미 보던 황 팀장은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결국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건네줬다. 몇 달 만에 다시 피우는 담배는 머리를 핑 돌게 했다. 인원이 보충되고 오후까지 쓰레기를 뒤지는 일이 계속되었다. 강영사 말대로 몇 개의 비닐봉투가 더 모아졌고 그 중에는 다행히 팔도 들어 있었다. 지문에 대한 손상은 없었다. 이대로라면 지문 채취가 어렵지 않다. 추운 날씨가 시체의 부패를 막았고 잘 포장된 비닐봉투가 시체의 훼손을 막았다. 꼼꼼하게 범행을 준비한 살인자에게는 오히려 자기 목을 죄는 족쇄가 된 것이다. 지문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이라는 답이 쉽게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었다. 그리고 황 팀장의 기대대로 시체의 신원은 쉽게 밝혀졌다. 이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일치하는 지문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체는 6개월 전에 출소한 전과자라는 게 밝혀졌다. 한석태. 사건은 강영사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빠른 물살을 타며 해결에 기미를 보였다. 이틀 밤을 더 세우고 드디어는 등을 떠미는 황 팀장의 성화에 밀려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느려졌다. 집 앞에 도착해 불 꺼진 창문을 보자 비로소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강영사는 집 앞 슈퍼에 들러 담배와 소주 한 병을 샀다. 슈퍼 주인이 켜둔 텔레비전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나오고 있었다. 그제야 강영사는 크리스마스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지만 거리에서는 캐럴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따금 종소리와 함께 보이는 빨간 자선 냄비만이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해줄 뿐이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며 갑자기 날이 추워졌다. 살을 애는 바람까지 불어 사람들은 잔뜩 몸을 움츠리고 퇴근을 서둘렀다. 공사 잔금을 받으러 갔던 상철은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해를 넘기고 주겠다는 소장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 일단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때 받아두는 게 나을 듯 싶었다. 지금 당장 돈 쓸 일은 윤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 것밖에 없다. 상철은 서둘러 상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선물은 오래전에 생각해 두었다. 언젠가 시장에서 우연히 윤희와 만난 적이 있다. 그때 함께 시장 구경을 하다 노점에서 파는 곰 인형을 윤희가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있다. 난요, 세상에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곰 인형을 안고 자는 거예요. 우습죠? 어린애 같다고 놀려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에서 떠돌면서 컸기 때문에 내 인형 같은 걸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육촌 언니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가
얼마나 맞았는지. 그 뒤로 남의 인형은 만지지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도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저렇게 커다랗고 푹신한 곰 인형이 있었을 텐데. 지금요? 됐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니요, 됐어요. 그냥 가요. 얘기를 듣다가 인형을 사주겠다는 상철의 말에 윤희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줬더니 급기야 쟁걸음으로 저만큼 달아나기까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만 해도 상철과 윤희는 그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그 식당에 드나드는 손님에 지나지 않았다. 윤희로서는 우연히 만난 손님에게 그런 선물을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고 있으니 그의 선물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상가 한편 노점에서 가슴에 푹 안길 곰 인형을 고르던 상철은 문득 쇼윈도 안 가게에서 켜놓은 텔레비전으로 시선이 갔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얼마 전 상철이 다녀온 북한 강변이 보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비닐 봉투 속에 토막 시체가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자막이 떴다. 순간 상철은 뒷덜미를 타고 흐르는 소름을 느꼈다. 잡혔다. 잡히는 건 시간 문제다. 놈의 지문도 없애버리는 건데 설마 꽁꽁 동여맨 비닐봉투가 그렇게 쉽게 터질 줄 알았겠는가. 그곳에 석태를 버릴 생각을 한 것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건축 쓰레기를 몇 번 버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름이 지나도 가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에 그곳에 버려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다.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머지않아 형사들이 찾아올 것이다. 뭔가 대비를 해야 한다. 이대로 있다가 형사들이 들이닥치면 윤희도 다치게 된다.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걸로 하시겠어요? 노점상의 말에 상철은 겨우 의식이 돌아왔다. 그래, 윤희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곰 인형을 사던 중이었지. 상철은 노점상이 건네주는 곰 인형을 받아들고 걸음을 옮겼다. 자신을 부딪히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결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는 사람들이 가는 대로 목적 없이 쓸려가고 있었다. 상가를 지나고 거리로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서도 신호등 불빛도 자동차 불빛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가족이 되어 지내게 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잔인하다 싶을 만큼 불공평하다. 누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집에서 부족함 없이 태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사소한 돌부리에 넘어지는 일도 없이 평탄하게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태어난다. 탯줄을 자르면서 이미 부모에게 버려지고 보육원에 보내져 먹는 것 하나도 눈치를 봐야 하고 차갑고 비좁은 잠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켜야 한다.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어른들을 경험하고 나면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감추게 된다. 세상에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고 독하게 마음 먹을수록 가슴은 더 휑하다. 때로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거나 세상에 태어난 자신을 혐오하기도 하고 단지 먹고 사는 일이 힘겨워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한번 발을 담근 범죄의 세상은 늪처럼 더 깊이 그를 끌어당기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쳐봤자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인생은 아무리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몇 걸음 가지 않아 출구가 막힌다.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헐벗고 굶주렸고 외로웠고 막막했다. 윤희를 만나서야 겨우 긴 세월에 막막하던 외로움을 조금은 보상받는 게 아닌가 했다. 여전히 송곳처럼 나를 세우고 살던 그에게 윤희는 낯선 존재였다.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렇게 자기 감정에 솔직했다. 모두들 낯을 가리고 한꺼풀 가면을 쓰고 사는 세상에 윤희만큼은 맨 얼굴로 살고 있었다. 고아로 자랐다는 그의 이력을 알고 전과 13범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윤희는 그저 물기 가득한 눈망울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를 피하는 기색도 없었고 왜 피해야 하는지 이유도 몰랐다. 윤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을 갖게 했다. 윤희 덕분에 평생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분노와 악다구니도 봄 햇살에 녹아내리는 고드름처럼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는데. 그래, 잠시 잊었던 거다. 세상은 한번 잔인하게 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절대 미소를 보내지 않는다는 걸. 상철은 운명의 손이 자신을 희롱하고 있다고 느꼈다. 무료한 고양이가 공포에 질린 쥐새끼를 발톱으로 굴리며 놀듯 상철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어때? 달콤한 사탕을 먹다가 뺏긴 기분이? 등 뒤에서 누군가 그렇게 외칠 것 같았다. 몇 번이나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오갔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상철은 누군가 어깨를 치고 가는 바람에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자그마한 성당이 보였다. 상철은 무엇에라도 홀린 듯 성당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존재에게 따지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절대자가 누구든 상관없다.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조종하는지 알고 싶었다. 얼마나 더 밀어붙이고 구석으로 내몰 것인지 따지고 싶었다. 그 존재가 신이라면 하늘에라도 올라가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조용할 것이라 생각했던 성당 안은 의외로 부산스러웠다. 성가대가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에 있을 행사 준비로 이야기 중인 것 같았다. 충동적으로 성당 문을 열고 들어왔던 상철은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의 시선을 느끼고 움찔했다. 그대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마침 뒤편 의자에 앉아있던 신부가 상철을 불러 세웠다. 볼 일이 있어서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상철은 성당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성당 벽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문으로 향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누구에게 따질 것인가? 신은 이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해 성사하러 오신 건가요? 고해 성사? 머뭇거리는 상처를 바라보던 신부는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고백소에 시선을 주고 있는 상처를 보고 그렇게 짐작한 듯하다. 신부는 고백소 쪽으로 상처를 안내했다. 나무문 앞에 선 상철은 의아해서 신부를 바라보았다. 신부는 상처를 위해 한쪽으로 물러서 주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몇 번 구경을 한 적은 있었다. 이 방 안에 들어가 죄 있는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 내 죄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살도록 만든 절대자에게 항의하고자 왔다. 죄가 있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그것 아닌가? 그것은 내가 저지른 죄일까? 아니면 절대자의 죄일까? 망설이던 상철은 문을 열고 좁은 밀실 안으로 들어갔다. 고백소 안은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곧 옆방으로 신부가 들어왔다. 신부는 작은 나무 미닫이를 열어 상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상체를 기울였다. 하지만 난생 처음 들어온 상철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곰 인형을 꼭 안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하십시오. 기다리다 못한 신부님이 먼저 말을 걸었다.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 성당도, 이 작은 방도. 그럼 신자가 아니시군요. 여긴 고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어떤 일로? 고백소? 여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얘기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죄를 고해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십니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말없이 기다리던 신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이야기하자면 오늘 하루만으로도 부족하다. 하지만 그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다. 지금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석태의 일이다. 그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지금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는 자신이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평생 저질러 온 수많은 죄들은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석태의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용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윤희를 위해서라면, 윤희를 지켜내는 일이라면 그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철은 그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성당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거리는 짙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상철은 서둘러 윤희가 있는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당이라니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평생 단 한 번도 기도라는 걸 해본 적 없던 상철이다.
지금 유일하게 하고 싶은 기도는 잠시만 더 윤희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뿐이다. 그것은 굳이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윤희가 일하는 식당이 가까워지면서 상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다. 그는 머리를 흔들어 애써 나쁜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팔에 들고 있던 곰인형을 가슴에 안고 힘차게 식당 문을 열었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던 윤희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다. 푸짐한 해장국을 국물까지 싹 비우고 나자 뱃속까지 뜨뜻해졌다. 어느새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 황 팀장은 만족스런 표정으로 요란한 트림을 한다. 속이 나쁜 사람의 특징이다. 강 형사는 위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던 아내가 그렇게 늘 트림을 달고 살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집에서 마주 앉아 밥 먹을 기회가 없었으니 아내의 병이 깊어져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다. 아주머니, 이 사람 알아요? 느긋하게 담배를 피워 물고 앉아있던 황 팀장이 그제야 생각난 듯 사진을 꺼내 식당 주인에게 보여준다. 주방에서 해장국에 들어갈 파를 썰고 있던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쓱쓱 닦고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환갑도 지나 칠순이 되어 간다는 아주머니는 겉모습과는 달리 눈만은 나이를 먹은 모양이다. 잔뜩 인상을 찡그리더니 그래도 알아보는 눈치다. 이놈은 왜 찾으쇼? 뭔 사고라도 쳤남? 알아요? 몇 번 왔으니 안다고 해야 하나 모른다고 해야 하나. 솔직히 별로 안다고 말하고 싶은 인간은 아니더구만. 여기서도 뭔 일이 있었나 보네요. 아주머니의 말투에서 뭔가 낌새를 챈 강형사가 말을 걸었다. 식사가 끝났다는 걸 알아챈 아주머니는 얼른 쟁반을 들고 와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지런한 성격 같았다. 그런 놈들 많이 봤지.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티가 난다고. 아무리 아닌 척해도 한눈에 알 수 있다니까.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한번 왕창 뒤집어 엎었지. 내가 우리 윤희만 아니면 그 길로 모가지 잡아 끌고 파출소로 데리고 갔을 것인디. 윤희요? 이놈이 그분이랑 아는 사이인가요? 그릇을 치우던 아주머니가 눈을 끔뻑이며 강형사를 쳐다보았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제야 알겠다는 듯 피식 웃었다. 사정을 잘 모르고 오셨는갑네. 이놈은 우리 윤희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놈이 아니고 윤희 수양 아버지랑 아는 사이지. 윤희가 여기서 일하니까 이곳에서 만나곤 했지. 수양 아버지요? 혹시 이 사람 아닙니까? 강형사가 또 한 장의 사진을 꺼내놓자 한참을 들여다보던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면서 눈치를 살폈다. 어째 이 사람 사진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런디야? 둘이서 뭔 일이라도 저질렀남? 그런겨? 황 팀장과 강형사는 입을 다물었다. 아마도 석태가 살아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한석태의 주변 탐문 수사 끝에 알아낸 바에 의하면 석태는 감방 동기인 상철을 끌어들여 크게 한탕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찜질방에 다니면서 아줌마들의 수다 속에서 범행 대상을 발견한 석태는 집안에
몇 억 되는 현찰이 있다는 그 집을 털 계획을 세웠고 절도 전문인 상철을 끌어들여 완전 범죄를 꿈꾼 모양이었다. 하지만 석태의 얘기를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철 때문에 석태가 속을 끓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석태가 자주 상철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 뭔 일이냐니께? 말을 좀 하소. 아주머니는 답답한지 소리를 높였다. 윤이라는 사람은? 황 팀장이 주방 안쪽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윤이는 이틀 쉬겠다고 해서 지금은 없는디? 바빠 죽겠는데도 하도 사정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러라고 허락은 했지만서도. 네, 그럼 며칠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올 때까지 아무 말 마세요. 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황 팀장에 의아했다. 범인이 이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 육실을? 뭘 알아야 말을 할 거 아니오. 계속 물어보는 말에 대답은 않고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둘이 기가 막혔는지 끝내 아주머니는 억센 성격을 드러냈다. 그냥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이해하세요? 식당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어둡게 가라앉은 하늘이 뭐라도 퍼부을 것 같다. 눈이 온다고 하더니 와도 적지 않게 올 모양이다. 아주머니에게 한 소리 들은 황 팀장의 얼굴은 오히려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다. 해결될 것 같지? 네?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 하필이면 지금 쉬겠다고 한다는 게. 너무 낙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이야, 감. 그동안 알아낸 걸 가지고 추리해 보면 말이야. 결국 둘이 한탕하고 난 뒤에 돈 때문에 다투다 없앤 게 아닐까 싶은데. 몇 억씩이나 잃어버렸다면 신고가 들어왔겠죠. 집안에 몇 억씩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신고를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잡아보면 알겠죠. 더 이상 황 팀장의 추리에 대꾸할 마음이 없는 강 형사는 그렇게 대화를 끝냈다. 강 형사는 문득 상철과 윤희의 관계가 궁금해졌다. 석태의 주변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상철은 전과만 해도 10몇 번이 넘는다. 2년 전 출소한 뒤로는 감방 안에서 익힌 보일러 기술로 꽤 착실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속은 어떨지 모른다. 10몇 번이 넘게 감방을 들락거렸다면 황 팀장의 말처럼 이번에도 역시 유혹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가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를 수양딸로 들였다는 얘기는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어쩌다 그런 관계가 됐을까? 윤희라는 여자는 과연 수양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까? 윤희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바다를 보고 싶다는 윤희의 청에 못 이겨 상철은 난생 처음 속초에 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바다는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웠다. 거친 파도와 날카로운 바람은 잠시 서 있는 것마저 힘들게 했다. 하지만 윤희는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듯 상철의 팔에 매달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꽁꽁 언 몸도 녹이고 허기도 달랠 겸 식당에 들어와 상철은 쭉 참고 왔던 말을 꺼냈다. 너에게 뭐라고 미안하단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필이면 나 같은 놈을 만나서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고. 아버지, 머지않아 형사들이 올 거다. 석태 그 자식 때문에.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못 나올 거야. 어쩜 그 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지도 몰라. 아버지, 그 사람을 죽인 건 나예요. 아니다. 그놈을 죽인 건 나야. 그리고 내가 아니었다면 네가 그런 놈과 마주칠 일이 있었겠냐. 모든 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아무 소리 말라니까.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날은 집에도 오지 않았고 식당에서 잔 거야.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라고. 윤희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다. 그럴 수 없다는 듯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상철은 명치 끝이 찌르르 하니 저려왔다. 숨길 수만 있다면 천길 땅이라도 파서 묻고 버려야 했다. 그랬다면 이렇게 윤희와 헤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여행은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다. 이럴 줄 알았다면 윤희에게 좀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건데, 아니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손님과 식당 종업원으로 지내는 건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들이 밀려들었다. 잊어버리자.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이미 지난 일은 지난 일. 상철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생각이었다. 그날만큼은 윤희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아니, 단 한 번도 가족이 없었던 상철은 생전 처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었다. 그러면 평생 남들이 평범하게 살면서 누리는 것 하나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이 빌어먹을 개 같은 인생을 만들어준 조물주를 조금은 용서할 마음이 생길 것 같았다. 어떻게 생각해? 황 팀장은 커피 자판기에서 종이컵을 꺼내며 문 너머 강 형사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윤희를 턱으로 가리켰다. 자신의 추리가 틀렸다는 사실이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강 형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종이컵을 꺼내 커피를 마셨다. 다시 동전을 넣고 윤희가 마실 커피를 뽑는 동안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사진 속의 그 남자, 석태의 감방 동기라는 상철이었다. 윤희의 수양 아버지.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윤희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왔다. 한석태의 살인범으로 자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숙직실에서 자고 있던 강 형사는 연락을 받고 바로 내려가 그녀를 강력반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이미 각오한 듯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강 형사에게 내밀었다. 아마 미리 준비한 모양이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순간 강 형사는 난감해졌다. 윤희가 농화라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식당 아주머니에게도 그런 낌새를 느낄 수 없었는데 강 형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우선 윤희를 자리에 앉게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죽였는지 하나씩 얘기해 봐요. 아니,
적어봐요. 강영사가 책상 위를 뒤적이며 종이를 찾고 있는데 그것도 미리 준비해 왔는지 윤희는 얼른 가방을 뒤져 다른 종이를 꺼냈다. 편지지에는 석태가 식당에 왔던 일부터 비교적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강영사가 윤희의 메모를 읽고 있는 동안 황 팀장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자수했다며? 어디 있어? 그러다 강영사의 앞에 앉아있는 윤희를 보고 황 팀장은 그대로 입을 닫았다. 아마도 자수한 사람이 상철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누구야? 이 사람은? 지난번에 식당 아주머니가 얘기한 윤이라는 사람입니다. 황 팀장은 말을 잇고 눈으로는 윤희를 살피며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의자에 앉아서도 윤희를 바라보는 눈길은 그칠 줄을 몰랐다. 오죽하면 강영사가 커피를 핑계로 복도로 데리고 나왔을까. 거기다 그녀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황 팀장은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을 보듯 동정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무실을 기웃거리던 상철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윤희를 보자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던 강영사는 다시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다.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온 강영사는 윤희와 상철에게 종이컵을 건네주려다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가는 눈빛으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수양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을 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는 부녀 사이처럼 보였다. 윤희를 보내주십시오. 범인은 접니다. 내가 그놈을 죽였어요. 상철이 윤희 앞에 나서며 사정했다. 그의 뒤에 있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강영사는 물끄러미 상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렇게 찬찬히 상철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금 전 윤희에게서 받았던 종이를 상철에게 내밀었다. 종이를 읽던 상철은 거칠게 종이를 찢어버리려 했다. 강영사는 얼른 상철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았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다. 그가 찢게 내버려 둘 수 없다. 강영사는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폈다. 뭔데? 황 팀장이 말을 걸어오자 강영사는 종이를 그에게 건넸다. 상철은 황 팀장과 강영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이건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어디로 봐서 저 아이가 사람을 죽일 것 같습니까? 범인은 나라고요. 내가 그놈을 죽였어요. 윤희는 상철을 만날 약속을 했다는 석태의 말에 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를 기다린다던 그 사람은 자꾸 내게 말을 걸면서 손을 잡으려고도 하고 허리를 잡기도 했어요. 저는 도망을 다니며 아버지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는 안 올 거라더군요. 이미 작정하고 왔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얼른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저를 덮치더니 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일어났어요. 전 그때까지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어요.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게 그렇게 분하기는 처음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며 다음에 또 보자며 웃고 있는 그 사람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가 등을 돌리자마자 집에 있던 커다란 화분을 들고 있는 힘껏 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 겁에 질려 방구석에 쭈그리고 있다가 그를 욕실로 끌고 가서 자르기 시작했어요. 마침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주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침이 되기 전에 얼른 일을 마치려고 했어요. 종이를 다 읽은 황 팀장이 강 형사를 쳐다보았다. 강 형사는 황 팀장의 눈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황 팀장 역시 강 형사와 생각이 같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진정하시고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흔들림 없는 강 형사의 모습에 기가 꺾인 상철은 윤희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저 종이에 적힌 말이 모두 진짜입니까? 강 형사는 윤희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 것도 눈치 못 챌 강 형사가 아니다. 하지만 강 형사는 다그치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었다.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 형사님, 따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상철의 말에 윤희가 얼른 그의 팔을 잡았다. 거칠게 고개를 젓는 윤희의 얼굴을 외면하고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거를 보면 누가 범인인지 아실 겁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윤희는 모르는 것들입니다. 단지 날 위해서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보내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강 형사는 고개를 돌려 황 팀장을 바라보았다. 황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취조실로 들어가 보라고 했다. 윤희의 눈빛에 불안한 기운이 가득했다. 윤희의 눈망울 가득 맺혔던 물기는 기어코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날 집에 돌아가 보니 놈이 윤희에게 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멈추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자꾸 깐죽거리더군요. 늙은 기력으로 당에 내겠냐는 둥, 말년에 젊은 년 끼고 호강한다는 둥,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거침없이 하더군요. 놈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 윤희 말만 못할 뿐이지 귀는 멀쩡합니다. 다른 농아하고는 달리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전 더 이상 그런 말들을 윤희에게 듣게 할 수 없어서 놈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놈이 제 손을 뿌리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화분을 깨고 방안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윤희가 놀라 방구석으로 몰릴 정도였죠. 전 필사적으로 그놈 몸을 붙잡고 윤희를 도망가게 했습니다. 윤희가 겨우 집을 빠져나가자 놈을 풀어줬는데 그놈이 내 멱살을 잡고 그러더군요. 오늘만 날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은 전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놈은 죽어 있었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놈을 토막내어 버리기로 했습니다. 상철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무엇으로 토막을 냈는지 연장과 시체를
어디에 버렸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얘기는 시체에 남겨진 증거와 일치했다. 찾지 못했던 연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강 형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외출을 위해 책상을 정리하고 일어섰는데 황 팀장이 불러 세웠다. 강 형사는 머플러에 잠바까지 챙겨 입으며 황 팀장에게 다가갔다. 흉기도 발견됐고 증거가 확실한데 왜 여자는 안 풀어주는 거야? 팀장님은 한석태를 죽인 게 오상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서요. 뭐야? 그럼 여자가 죽였다는 거야? 그 여자가 쓴 걸 읽고 어떠셨어요? 어땠냐니? 그게 뭔 소리야? 거짓말도 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실도 들어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윤희가 쓴 글의 내용을 보며 그녀가 겪었던 일들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간당한 이야기를 적으며 말을 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분했던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더구나 강간이란 여자에게 오히려 감추고 싶은 범죄다. 그런 일을 겪지도 않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뒷부분은 의심스러웠다. 처음 석태에게 문을 열어준 건 상철과의 약속이라는 말 때문이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상철이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아마 상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윤희는 자기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석태에게 겁탈을 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석태를 죽였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시체에 남겨진 증거들을 보면 토막내거나 유기한 것은 상철로 보인다. 누가 석태를 죽였든 그 둘은 잠시 동안 시체를 앞에 놓고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상철과 윤희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온다. 하나는 겁탈당한 윤희가 돌아가려던 석태를 죽이고 뒤늦게 나타난 상철이 시체를 처리했을 것이라는 가정. 또 하나는 집에 들어온 상철이 윤희를 겁탈하려는 석태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죽이고 시체를 처리했을 것이라는 것. 결국 누가 석태를 죽였느냐 하는 문제는 그 둘만이 알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죽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상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까? 일단 식당에 가서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아, 거기 해장국 죽이던데 언제 한번 또 가줘야 하는데 말이야. 다녀오라고. 입맛을 다시는 황 팀장을 뒤로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다행히 식당 안은 한가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이브라 해장국집보다는 분위기 있는 집을 더 많이 찾기 때문이겠지. 아주머니는 한눈에 강형사를 알아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윤희 안 나왔어. 왜 또 찾아온 거야?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강영사의 말에 아주머니는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바가지 안에 있던 양파가 떼고루 식당 안을 굴러다녔다. 강영사는 양파를 주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리 윤희가 뭔 죄가 있어서 그 불쌍한 것을 왜 잡아가?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찾아왔어요. 뭐야? 아주머니는 갑작스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강영사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에 방이 있는 것 같던데 늘 식당에서 주무시나요? 그렇지 뭐. 새벽 장사도 해야 하니까. 11월 19일 밤에도 여기서 주무셨습니까? 여기서 산다니까. 그건 왜? 혹시 그날 윤이라는 사람 여기서 같이 잤나요? 아, 집 놔두고 여길 왜 와서 자? 정말입니까? 가만, 11월 며칠이라고? 그러고 보니 그 즈음에 윤희가 밤늦게 와서 자긴 했는데 수양 아버지 생긴 뒤론 방을 얻어서 나갔었는데 그때 뭔 일인지 모처럼 나랑 자고 싶어 왔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지. 그때가 몇 시쯤이었나요? 그걸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강영사는 문득 자신이 헛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해답은 그 두 사람에게 있다.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 있던 상철과 윤희. 그들만이 누가 석태를 죽였는지 말해 줄 수 있다. 둘은 어쩌다 그런 인연이 됐나요? 강영사의 말에 아주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 문다. 그대로 담뱃갑을 집어 넣으려다 불쑥 강영사에게도 내민다. 아주머니가 내미는 담배를 사양하지 않고 강영사도 빼 물었다. 아주머니가 탁자 위에 있던 성냥을 꺼내 불을 붙인다. 황 타는 냄새가 잠시 코를 찌르다 사라진다. 깊은 숨을 들이키던 아주머니는 그제야 말문을 열었다. 두 사람에게 바람을 넣은 건 나야. 윤희는 3살인가 4살 때 집에 화재가 나서 부모 형제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 그 뒤로 친척 집에 맡겨졌지만 화재가 충격이었는지 가족이 모두 죽은 게 충격이었는지 그 뒤로 말을 잃었어. 나한테 온 건 16살 때지. 윤희를 키우던 먼 친척이 캐나다인가 어딘가로 이민 가면서 맡겼어. 사실 버리고 갔다는 게 맞을 거야. 그 뒤로 우리 집에서 잔 심부름 하면서 일 배우고 살았지. 이런 내가 윤희 얘기만 너무 많이 했구만. 아무튼 윤희는 그렇게 우리 집에 오게 됐고 오 씨는 그래 그 사람도 윤희만큼이나 기구하지. 전쟁 지나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나 바로 고아원에 버려졌다더군. 10몇 살인가 그곳을 뛰쳐나와서 돈 벌겠다고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주 못된 사장놈을 만난 모양이야. 10년을 넘게 일하고 돈 한 푼 못 받다가 결국 그 집을 도망쳐 나오면서 그동안 밀린 월급이라고 훔쳐서 나왔는데 그게 도둑질이 돼버려서 감옥을 가게 되고 10년 동안을 참고 살았다니 그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지른 일이 아닐까. 그게 별을 다는 시작이 된 모양이다.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인생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되돌리기 힘들어진다. 전과 13범이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았을까. 지 처지가 생각나서 그랬는지, 말 못하는 우리 윤희가 불쌍해서 그랬는지 오씨는 올 때마다 한참 우리 윤희를 물끄러미 보다가 갔지. 처음엔 흑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겪어보니 사람 참 묻어나니 속 깊어. 그런 오씨 마음을 윤희도 느낀 건지 나중엔 누구보다 살갑게 굴더군. 그래서 이참에 부녀지간으로 인연을 맺으라고 했지. 그러고 보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얘기구만. 아주머니는 상철의 이력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오상철이 전과자라는 걸 알면서도 윤희와 연을 맺게 하셨군요. 전과자가 뭐, 자네 같은 형사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나쁜 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모두 다 불쌍한 인생들 뿐이요. 오씨도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성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자네보다는 훨씬 잘 됐을 사람이요. 이거 왜 이래? 아주머니는 자기 일인 양 화를 냈다. 비록 식당에서 만난 사이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과 안 지 오래됐습니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젓더니 끝만 남은 담배를 비벼 끄고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 되었다. 2년 전인가 아침에 누가 들어와서 해장국을 시키더니 두부도 있냐고 묻더라고. 마침 반찬 하려고 사둔 게 있어서 줬더니 한참을 안 먹고 쳐다만 보고 있길래 관심을 가지고 봤지. 그랬더니 눈이 붉게 충혈된 게 눈물을 참고 있던 거야. 그래서 아침 손님도 끝났겠다. 그 사람 앞에 앉아 사연을 들었지. 강 형사는 눈앞에 그날의 일이 그려지는 듯 했다. 막상 출소라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1시간을 서 있었다는 거야. 저 다만이 내 집이었나. 또다시 들어가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자니 기가 막혔겠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손가락을 꼽아보니 밖에서 산 날보다 안에서 산 날이 더 많더라 이거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뜨인 거지. 그래서 처음으로 지 손으로 두부를 사 먹는 거라고 하더군. 어쩌면 아주머니의 말이 해답의 실마리가 되어 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딸까지 생겼다. 아무리 석태가 괴롭혀도 참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강 형사는 상철의 마지막 자백을 듣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내가 죽였다는데 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 형사를 외면하고 창밖만 쳐다보고 있던 상철은 고개를 돌려 강 형사를 쳐다보았다. 강 형사의 의중이 궁금한지 상철은 뭔가 읽어내려 필사적인 눈빛이었다. 그걸 믿습니까? 해장국집 아주머니가 2년 전 오상철 씨를 만난 이야기를 해 주더군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고 거기에 딸까지 생겼다면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몇 번이나 찾아와 치근대는 한석태의 유혹을 뿌리친 것도 그 때문이죠. 강영사는 슬쩍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수양딸이지만 친딸 이상으로 사랑했던 윤희를 위해 어떤 유혹도 이겨냈어요. 그런 당신이 집안에서 그놈을 죽였을 리 없습니다. 딸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리 죽이고 싶었다고 해도 그곳은 둘만의 보금자리였어요. 어쩌면 당신이 처음 가져본 가족이었을 겁니다. 살아 있었다면 일단은 데리고 나왔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이미 죽어 있었겠죠. 뒤늦게 집에 들어간 당신은 방안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을 테고요. 어떻게든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딸을 내보내고 당신은 한석태를 죽인 게 자기라는 증거를 만들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강영사는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더 몰아치면 그는 진실을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어요. 당신이 딸을 생각하는 만큼 윤희 씨도 아버지를 염려했다는 걸 말입니다. 이러는 게 윤희 씨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 모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요. 한석태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윤희 씨가 벌인 일이라면 정당 방위로도 인정이 될 겁니다. 그 아이 윤희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하지만 생각보다 상철은 완강했다. 그는 끝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당신 죽어요. 사형이라고요. 당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윤희 씨를 지키려는 겁니까? 겨우 1년 딸 노릇했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당신 말대로 윤희가 죽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윤희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 아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답답한 강영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상철은 입을 다물었다. 강영사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상철을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부모가 있겠지. 형제도 자라면서 친구도 있었을 테고 지금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고 그러면 모를 거야. 내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생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져본 적이 없는 내게 지난 1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철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1년을 더듬어 보고 있는 것일까? 처음 윤희가 준비한 식탁에 앉았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시오? 그건 마주보고 놓여진 숟가락 2개였어요. 내 숟가락 하나밖에 없던 식탁에 처음으로, 60평생 처음으로. 그때 알았지. 가족이란 건, 식구란 건 이런 거구나. 당신에겐 당연한 일이겠지만 내겐 처음 생긴 일이었어.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듯 상철은 굳게 입을 다물고 강영사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게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다. 아니,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도 보인다. 강영사는 그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을 것을 알았다. 다만 그의 눈빛만이 강영사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 강영사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어차피 상철은 시체 유기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를 혼자 뒤집어 쓰기로 작정했고 그걸 파헤쳐 굳이 윤희까지 감옥으로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다. 차라리 형사가 아니었다면 문제는 간단했을지도 모른다. 때로 그의 업무는 그의 감정이나 기분과 상관없이 냉정하게 처리된다. 이젠 마지막으로 윤희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사무실로 들어와 보니 어느새 윤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윤희는 방 안 풍경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책상을 지키고 앉아 서류 정리를 하거나 조서를 꾸미고 있는 형사들의 분주함 속에서 윤희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강영사가 책상에 돌아가 앉자 창밖을 보고 있던 윤희가 시선을 돌려 강영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빛을 보자 강영사는 왠지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다. 이미 감옥을 경험한 상철은 그녀가 감옥에 가게 될 경우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고 있다. 강영사는 왠지 자신이 하려는 일에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고지식한 자신이 미워졌다. 윤희는 강영사를 바라보며 쌩긋 웃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너머로 보이는 창밖 세상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모처럼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창밖으로 보는 강영사의 귓가에 방 안의 소음들이 천천히 사라졌다. 방 안에는 오로지 그녀와 자신 둘만 있는 것 같았다. 현관에 들어서자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 사람이 없던 집안은 냉기가 감돌았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 강영사는 열쇠를 한쪽으로 집어 던지고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생수병을 들어보았지만 병이 비어있다. 그는 수도꼭지를 틀어 잔에 넘치도록 물을 받았다. 단숨에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는데 빈 식탁이 눈에 들어왔다. 문득 상철의 말이 떠올랐다. 2개의 숟가락. 강영사의 집 식탁에도 2개의 숟가락이 있었다. 그리고 잠시 3개의 숟가락이 놓였다. 다시 2개로 줄었다. 특히나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건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고 했다. 자기의 살을 도려낼 뿐 아니라 미래도 산산이 부서진다. 5살이 되어 한창 미운 짓도 저지르고 재롱도 부리던 아들은 골목 입구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부주의한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 가족만의 조용한 장례를 치르고 그는 경찰서로 일로 도망쳤다. 아내가 짊어져야 했던 짐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위암으로 수술을 받을 때도 그는 아내 곁에 없었다. 그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그는
청맹관이처럼 눈을 닫아버렸다. 지금 그의 식탁엔 한 개의 숟가락도 놓여있지 않다. 아내가 떠나버린 그곳에서 강영사는 차마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당연하게 생각하던 존재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미 경험했다. 그런 건 한 번으로 족하다. 아들이 죽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는 비로소 알 것 같다. 여전히 자신은 가진 것이 많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많은 것들이 새삼스럽게 애틋하게 느껴졌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신호가 가고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다시 시작하자. 아직 늦지 않았다. 강영사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내의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